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요. 추석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딸 서연이와 손녀 지우를 위해 최고급 한우 갈비를 골랐습니다. 킬로당 8만 원짜리였죠. 동태도 가장 싱싱한 걸로 골랐고 나물도 하나하나 직접 손질했습니다. 송편은 새벽부터 직접 빚었습니다.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서서 요리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딸과 손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위놈이 아니 박준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긴 무슨 여관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얹혀 사시려고요. 여관이라고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제가 정성껏 차린 명절 음식을 앞에 두고 제 딸과 손녀가 보는 앞에서 여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되시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노후에 어떡하시려고요? 솔직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아버님 모시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프라임 호텔 그룹 회장이라고? 서울에 15개 호텔을 소유하고 있고 연매출이 3천억이 넘는다고? 은행 계좌에 수백억이 잠들어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지켜온 비밀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왜 부자가 가난한 척을 했냐고. 왜 딸에게조차 진실을 숨겼냐고. 심지어 사위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왜 참았냐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서연이가 처음으로 남자애를 사귀었는데 그 애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서연이 아빠가 돈 많대. 그래서 사귀는 거야. 그날 밤 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아빠 돈을 좋아한 거였어.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딸에게 접근하는 인간들이 딸을 봐야지 딸 뒤에 있는 돈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난한 보안팀장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회장으로 경영하고 밤에는 보안팀장으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25년간요. 힘들지 않았냐고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호텔을 순찰하고 새벽에 시장에 가서 식자재를 검수하고 직원들 고충을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낮에는 이 사회를 주재하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경영 전략을 세우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위 박준혁이 5년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것을.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했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인간이 제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우리 장인이 프라임 호텔 회장이다라며 투자금을 받아낸 거죠. 15억입니다. 15억 원을 사기쳤어요. 그걸 알게 된 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서였습니다. 추석날 손녀를 구하려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경고였죠. 관상동맥 협착증 70%.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시술 안 받으면 급사할 수 있습니다. 급사라고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25년간 거짓말 속에서 살다가 사위에게 모욕당하고 딸은 사기꾼과 결혼한 줄도 모르고 나는 심장마비로 죽는 건가?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죽기 전에 딸에게 진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위에게는 제대로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진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딸의 결혼은 파탄나고 손녀는 아빠를 잃게 되고 25년간 직원들과 쌓은 신뢰도 깨지고. 그래도 말해야 할까요? 거짓말 속에서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잘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살아온 건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남자의 25년 이중생활, 한 가족의 비밀, 그리고 복수와 용서 사이의 선택.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새벽 4시 강남역 인근의 24시간 피트니스 센터는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강민주는 러닝머신 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30년간 유지해온 새벽 운동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심박수 모니터가 평소보다 불규칙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주는 속도를 시속 5km로 낮췄다.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한 압박감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러닝머신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다. 물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통증은 천천히 가라앉았다. 민주는 이것이 단순한 근육통이나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병원에 가면 모든 일정이 틀어질 것이었다. 오전 5시 30분 민주는 피트니스 센터를 나와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는 직원들을 위한 간식을 골랐다. 초코바 10개, 에너지 드링크 5캔, 그리고 따뜻한 커피 3잔. 계산대 앞에서 그는 지갑을 꺼내다 잠시 멈칫했다. 지갑 안쪽 사진칸에는 20년 전 아내와 어린 서연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아내는 서연이 8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민주는 작은 모텔 하나를 겨우 운영하고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빚과 어린 딸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모텔을 운영하고 밤에는 경비 일을 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다. 그리고 서서히 사업이 커지기 시작했다. 모텔이 비즈니스 호텔로, 비즈니스 호텔이 프라임 호텔 체인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서울 전역에 15개 지점을 둔 중견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결코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편의점을 나온 민주는 프라임 호텔 강남 본점으로 향했다. 새벽 6시 야간 근무를 마치는 직원들과 아침 근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다. 민주는 보안팀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로비에서는 야간 프런트 담당 이수진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다. 28살의 수진은 2년차 신입이었지만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초코바를 건넸다. 밤샘 수고했어. 당 좀 보충하고 가.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민준을 강팀이라 부르며 아버지처럼 따랐다. 호텔의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30년간 한결같이 현장을 지킨 강민준 보안팀장은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무뚝뚝한 보안팀장이 사실은 자신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회장이라는 것을. 민주는 25년 전부터 이 이중생활을 유지해왔다. 낮에는 회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밤에는 보안팀장으로서 현장을 누볐다. 왜 이런 힘든 삶을 선택했을까? 민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현장을 모르면 직원을 이해할 수 없고 직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 경영진 앞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진솔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다. 오전 7시 민주는 보안팀 사무실에서 나와 호텔 각 층을 순찰했다. 복도의 조명 상태, 비상구 표지판의 작동 여부, CCTV 카메라의 각도까지 세심하게 점검했다. 3층 복도를 지나던 중 그는 카펫의 모서리가 살짝 들떠 있는 걸 발견했다. 고객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그는 즉시 스마트폰 메모 앱을 열어 기록했다. 3층 서쪽 복도 카펫 보수 필요. 이런 작은 메모들이 쌓이면 비서실장을 통해 각 부서에 개선 지시가 내려갔다. 물론 강민준 보안팀장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회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되었다. 오전 8시 30분 민주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구석진 자리에 검은색 제네시스 GV82 대기하고 있었다.
전속 기사 김 기사가 차 옆에 서 있다가 민준을 보고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김 기사는 민준의 이중 신분을 아는 단 4명 중 1명이었다. 차량 뒷좌석에서 민준은 재빨리 보안 유니폼을 벗고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시계를 차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다. 5분도 안 되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김 기사는 룸미러로 민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가 10시입니다. 안건은 신규 지점 투자건과 구매팀 감사 보고입니다. 민준은 태블릿을 꺼내 오늘 일정을 확인했다. 이사회 임원 오찬, 은행장 면담,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야간 보안 근무. 빈틈없이 짜여진 하루였다. 그는 가슴을 슬쩍 눌러봤다. 아침의 통증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차량은 강남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프라임 호텔 본사는 테헤란로에 위치한 20층짜리 건물의 최상층에 있었다. 민준은 건물 지하 주차장 VIP 구역에 도착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다른 직원들과 마주칠 위험이 없는 동선이었다. 최상층 회장실에 도착하자 비서실장 한지민이 커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42살의 지민은 15년째 민준의 비서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처음 보안팀장으로 위장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다. 민준의 이중 신분을 아는 4명 중 가장 핵심 인물이었다. 회장님, 어젯밤 순찰 중 발견하신 식자재 라벨 불일치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이틀 전 민준은 야간 순찰 중 주방 식자재 창고를 점검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납품 장부에는 프리미엄 유기농 채소 업체인 푸른들 농장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박스에 붙은 라벨은 새벽을 농산이라는 저가 업체 이름이었다. 가격 차이는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였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30년 경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몰래 휴대폰으로 라벨을 촬영하고 장부 사진도 찍어두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조사를 지시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지민은 태블릿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구매팀 실무자 3명이 지난 6개월간 조직적으로 저가 업체와 계약하고 장부상으로는 고가 업체로 기록해 차액을 빼돌렸습니다. 총액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금액 자체는 회사 전체 매출에서 보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신뢰였다. 직원들 간의 신뢰, 회사와 직원 간의 신뢰, 그리고 고객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증거는 확보됐나? 네, 은행 계좌 추적과 녹취록, 그리고 회장님이 찍으신 현장 사진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했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조직 전체가 위축될 것이고 너무 관대하면 또 다른 부정을 낳을 것이었다. 그는 10분 동안 침묵한 후 결정을 내렸다. 감사팀 즉시 투입. 하지만 블라인드로 진행해. 관련자들의 신원을 가리고 공정하게 조사해. 그리고 결과는 전 직원에게 공개할 거야. 우리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내야 해.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민준의 이런 결정 방식을 15년간 지켜본 그녀는 회장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공정함과 투명함. 그것이 민준의 경영 철학이었다. 이사회는 정오에 시작되었다. 회의실에는 이사 7명과 감사 1명, 그리고 주요 임원 5명이 참석했다. 민준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차분하게 안건들을 처리해 나갔다. 신규 지점 투자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구매팀 감사 보고가 시작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경직되었다. 재무이사가 상세한 자료를 설명했다. 슬라이드에는 계좌 이체 내역, 허위 계약서, 그리고 차액 흐름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즉각 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 이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주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해고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시스템의 어떤 허점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물론 관련자들은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매 시스템 전체를 재점검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강한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들은 민준의 말에 수긍했다. 이것이 프라임 호텔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문제를 덮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잠시 회장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강남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딸 서연이 일하고 있을 것이었다. 서연은 한 중견 기업의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었다. 민주는 딸이 자신의 힘으로 커리어를 쌓기를 원했다. 그래서 절대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사위 준혁은 달랐다. 준혁은 5년 전 서연과 결혼하면서 민준에게 여러 번 프라임 호텔 입사를 타진했다. 민준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족 경영의 폐해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 준혁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중했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명절 때마다 민준의 경제력을 은근히 비하했다. 보안팀장 월급으로 어떻게 사느냐며 노후 준비는 했느냐며 딸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며. 민준은 참았다. 사위에게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만약 준혁이 자신이 프라임 호텔 회장이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은 변한다. 민주는 그것을 평생 지켜봐왔다. 오후 3시 민주는 은행장과의 약속을 위해 호텔을 나섰다. 김 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가슴 통증을 느꼈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왼팔이 저려오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통증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김 기사가 룸미러로 민준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민준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추석 당일 아침 민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다. 가락시장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트럭 엔진 소리,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30년 단골인 정육점 사장에게 한우갈비 3kg을 주문했다. 사장은 민준을 보자 반가워하며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주었다. 그 다음은 수산물 코너로 향했다. 손질이 잘 된 동태를 고르고 신선한 나물류를 샀다. 그리고 떡집에서 막 쪄낸 송편을 샀다. 장을 보는 내내 민준의 가슴 통증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는 무시했다. 오늘만큼은 딸과 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찜을 만들고 동태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모든 동작이 능숙했다. 혼자 딸을 키우며 터득한 요리 솜씨였다. 오전 11시 차례상이 완성되었다. 민주는 상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시 가슴 통증이 밀려왔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고 시야가 흐려졌다. 10분 후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민주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곧 딸이 올 시간이었다. 그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돌아왔다. 정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과 준혁 그리고 지우가 도착했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보자 뛰어와 안겼다. 민주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현관에서부터 집안을 둘러보며 품평하듯 시선을 돌렸다. 오래된 가구, 낡은 TV, 작은 거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어려 있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민주는 준혁의 시선을 계속 의식했다. 준혁은 절을 하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민주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준혁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 한우 비싸셨겠네요. 킬로당 8만 원을 하던데.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은 계속 말했다. 보안팀장 월급이 세전 350만 원 정도 되시죠? 세우면 300도 안 되실 텐데 이렇게 쓰시면 적자 아닌가요?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제지했다. 여보, 그만해요. 오늘 명절인데.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어쩌면 오랫동안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아니 나도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아버님 나이가 이제 60인데 노후 준비는 하셨어? 퇴직하시면 어떻게 사실 건데? 민주는 여전히 침묵했다. 설명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는 노후 준비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자신이 사실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라고 말할 수 없었다.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소연이 회사 월급이 400만 원이고 제 사업도 아직 궤도에 안 올랐어요. 지우 교육비에 집 대출 이자에 아버님까지 모시고 사는 건 솔직히 부담이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여긴 무슨 여관도 아니고 매번 명절 때마다 이렇게 얹혀 사시려고요. 아버님도 이제 독립적으로 사셔야죠. 저희한테 기대지 마시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지우는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고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때 지우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다 탁자 모서리에 부딪힐 뻔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손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동작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지우를 내려놓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왼팔 전체가 저리고 턱까지 통증이 퍼져나갔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빠. 서연이 놀라 달려왔다. 민주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준혁은 그런 민준을 보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급히 전화하려 했지만 민준이 손으로 막았다. 괜찮아. 그냥 체한 것 같아. 소화제만 먹으면 돼. 하지만 이것이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걸 민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였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준혁은 먼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서연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준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너희도 살기 힘들 텐데. 아빠, 그게 아니라.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현관에서 준혁이 짜증스럽게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만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민주는 홀로 거실에 남아 정리되지 않은 식탁을 바라봤다. 반쯤 먹다 남은 음식들, 흩어진 그릇들,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독.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가슴을 눌러봤다. 통증은 여전했다. 민주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지금 쓰러지면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이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스마트폰이 울렸다. 준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이번 달 카드값이 밀려서요. 500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민주는 메시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토록 모욕적인 말을 해놓고 돈은 또 빌려달라는 사위.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계좌번호 보내. 짧은 답장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주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이 이중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건강도 한계에 다다랐고 가족 관계도 무너지고 있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였다. 그날 밤 11시 민주는 가슴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응급실 의사는 민준의 심전도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환자분 지금 당장 심장내과 전문의를 호출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주변에서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의료진들의 바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 한지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병원에 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30분 후 절친한 친구이자 심장내과 전문의인 최동훈이 응급실로 달려왔다. 59세의 동훈은 민준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민준의 이중 신분을 아는 4명 중 1명이기도 했다. 동훈은 민준의 검사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민준을 별도의 상담실로 데려가 문을 닫았다. 책상 위에 심전도 그래프와 혈액 검사 결과지를 펼쳐놓았다. 민준아, 관상동맥 협착이 70%야. LAD, 그러니까 좌전하행 동맥이 거의 막혀가고 있어. 너 지금 시한폭탄 안고 다니는 거야. 민주는 조용히 결과지를 들여다봤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었다. 동훈이 계속 설명했다.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해. 아니면 한 달 안에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80%야. 최악의 경우 급사할 수도 있어. 민주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머릿속으로 내일 일정을 떠올렸다. 오전에는 신규 지점 현장 점검, 오후에는 투자자 미팅, 저녁에는 야간 보안 근무. 다음 주에 할게. 지금 당장은 안 돼. 동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다. 미친놈아. 다음 주까지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완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동훈은 30년 넘게 친구를 지켜봐왔기에 알았다. 한 번 결심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을. 최소한 약이라도 먹어.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 계단 오르는 것도 무거운 거 드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위험해. 동훈은 처방전을 끊어주며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고맙다. 다음 주에 꼭 올게. 민준아, 넌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돈도 많고 지위도 있으면서 왜 매일 밤 현장을 기어다니는 거야? 딸도 다 컸고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민주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친구를 바라봤다. 그게 내일이니까. 현장을 떠나면 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동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친구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신념을 받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들여다봤다. 항열소판제, 베타차단제, 스타틴. 이제부터 매일 먹어야 할 약들이었다. 택시가 자신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문득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졌다. 빈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다. 그는 기사에게 프라임 호텔로 가달라고 했다. 새벽 1시 호텔 로비는 조용했다. 야간 프런트 직원이 민준을 보고 깜짝 놀랐다. 팀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냥 점검하러 왔어. 계속 일해. 민주는 직원 통로로 들어가 보안팀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는 부팀장 정민수가 CCTV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수는 42살로 민준 밑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팀장님, 오늘은 비번 아니셨어요? 잠이 안 와서. 이상 없어? 네, 조용합니다. 그런데 팀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민주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사무실 구석 간이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자신이 지금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딸 서연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가난한 보안팀장이 아니라 프라임 호텔 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면 사위 준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극도로 후회할 것이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복수심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딸의 행복이었다. 만약 준혁이 돈 때문에 서연에게 잘해준다면 그것도 가짜 행복 아닐까? 새벽 3시 민주는 호텔 각층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동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다. 2층 복도를 지나다 한 객실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작은 신음소리였다. 민주는 귀를 기울였다. 분명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다. 그는 프런트에 연락해 객실 정보를 확인했다. 70대 노부부가 투숙 중이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객실 안에서 할머니가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전화를 걸려고 하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안정적인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했다. 10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민주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에 또다시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 그는 복도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다. 아까보다 더 심했다. 왼팔 전체가 저리고 턱까지 통증이 퍼졌다. 부팀장 민수가 달려왔다. 팀장님, 구급차 다시 불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민수는 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119에 다시 전화했다. 민준은 그를 말릴 힘조차 없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바. 박준혁은 사업 파트너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주병들이 놓여 있었고 안주로 나온 고기와 해산물도 고급스러웠다. 준혁의 맞은편에는 30대 초반의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준혁 형님, 이번 투자 건 확실한 거죠? 형님 장인 어른이 프라임 호텔 회장이시라며? 한 남자가 술잔을 들며 물었다. 준혁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 장인이 강민준 회장이야. 프라임 호텔 아니. 서울에 15개 지점 있는 거. 연매출이 3천억 넘어. 사실 준혁은 5년 전부터 민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다. 서연과 연애하던 중 우연히 민준이 호텔 본사 회장실에 들어가는 걸 목격한 것이 시작이었다. 준혁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민준을 조사했고 모든 진실을 파악했다. 그 후 준혁의 계산이 시작되었다. 민준이 이중 생활을 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딸에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자신은 평범한 사위로 위장하면 되었다. 민준이 먼저 신분을 밝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민준은 입을 열지 않았다. 준혁은 점점 초조해졌다. 자신의 사업은 계속 실패했고 빚은 늘어갔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사기였다. 장인이 프라임 호텔 회장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투자를 받는 것이었다. 형님, 그런데 왜 장인 어른 집에 가면 그렇게 초라하게 사세요? 회장이면 강남에 빌딩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준혁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설명했다. 그게 우리 장인어른 스타일이야. 검소하게 사시는 거지. 재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면서 실제로는 엄청난 자산가인 거.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했다. 준혁은 속으로 안도했다. 사실 그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다. 민준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하는지. 혹시 탈세나 다른 불법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형님, 이번 투자금 10억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죠? 프라임 호텔 지분을 담보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준혁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그는 민준의 지분 같은 건 전혀 손댈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다.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다. 물론이지.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해 줄게. 우리 장인 어른이 승낙하셨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준혁은 계산하고 있었다. 투자금을 받으면 일단 빚을 갚고 나머지로 도박을 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때는 장인에게 직접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면 되었다. 자정이 넘어 준혁은 집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여보,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회식이었어. 사업 때문에. 피곤하니까 자. 준혁은 서연의 질문을 무시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늦은 귀가, 계속되는 금전 요구, 그리고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 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추석날 일이 떠올랐다. 남편이 아버지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 서연은 남편을 편들 수도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 전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준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결혼하라는 조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다. 준혁의 달콤한 말과 세심한 배려에 빠져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프라임 호텔 본사. 비서실장 한지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의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의 신호음 끝에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 씨.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지민은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오전 회의가. 병원이야. 서울대병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지민은 망설임 없이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사무실을 나서며 다른 직원들에게는 회장이 갑작스런 출장으로 오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서울대병원 입원실 민준은 가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이었다. 다행히 심근경색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불안정 협심증 환자분 진단을 지금 당장 받았다. 심장내과 전문 지민이 병실에 들어서자 민준은 마스크를 내리고 말했다. 오늘 회의는 연기하고 이번 주 일정 전부 취소해. 회장님, 도대체 얼마나 무리하신 거예요? 최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바로 시술 안 하시면 정말 위험하다고.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민은 그런 민준을 지켜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 사위분 때문인가요? 민준의 시선이 지민에게로 향했다. 지민은 계속 말했다. 제가 회장님 지시로 박준혁 씨를 조사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박준혁 씨는 5년 전부터 회장님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최근 1년간 회장님을 사칭해서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민은 계속 설명했다. 총 피해액은 약 15억 원입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프라임 호텔의 협력업체 대표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박준혁 씨는 회장님의 이름을 이용해 호텔 지분을 담보로 제시한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심박수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다. 지민이 놀라서 민준을 진정시키려 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지금 흥분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민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위가 자신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딸이었다. 서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남편에게 속고 있는 것일까? 서연이는 알고 있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박준혁 씨는 항상 혼자 움직였다고 합니다. 따님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민주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더 마음이 아팠다. 딸이 순진하게 속고 있다는 것이 차라리 더 괴로웠다. 그는 지민에게 물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들이 고소하면 박준혁 씨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민이 말을 멈췄다. 민준이 재촉하듯 그녀를 바라봤다. 피해자 중 2명이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조만간 박준혁 씨가 소환될 겁니다.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건강도 가족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온 비밀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최동훈이 들어왔다. 그는 민준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민을 복도로 불러냈다. 한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상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당장 시술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심근경색이 올 확률이 90%예요.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회장님은 계속 거부하시고 제가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동훈은 고개를 저었다. 설득은 이미 포기했어요. 강제로라도 해야 하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가족 동의라도 받아야 하는데 회장님이 딸한테 알리는 것도 거부하시잖아요. 두 사람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서연이었다. 그녀는 급하게 복도를 달려왔다. 지민과 동훈은 깜짝 놀랐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아빠가 입원했다고 해서 어디 계세요? 지민이 재빨리 대답했다. 저기, 따님이시죠? 회장님은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해서 면회가. 회장님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는 보안팀장인데. 서연의 눈에 혼란이 가득했다. 지민은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동훈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서연 씨, 일단 들어가서 아버님을 뵙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나왔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링거대를 끌고 나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지만 확고했다. 서연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입원했다고 연락받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할 이야기가 있어. 민주는 딸을 병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지민과 동훈은 문 밖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58년간 지켜온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병실 안은 무겁게 침묵했다. 민주는 침대에 앉았고 서연은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다. 창밖으로 우햇살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다.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평생 거짓말을 해왔어.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나는 단순한 보안팀장이 아니야. 프라임 호텔 그룹의 소유주야. 회장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겠지.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 했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25년 넘게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듣는 이야기가 전혀 맞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는 프라임 호텔 보안팀에서 일하시잖아요. 월급도 3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위장이었어. 25년 전부터 나는 낮에는 회장으로, 밤에는 보안팀장으로 이중 생활을 해왔어. 현장을 직접 보고 직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주는 태블릿을 꺼내 회사 등기부등본, 주식 소유 내역, 그리고 자신이 이사회에서 발표하는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게 전부 증거야. 나는 프라임 호텔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이 회사는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혼자 너를 키우면서 작은 모텔부터 시작한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충격보다는 혼란이 컸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거짓말을 평생 해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아빠가 힘들게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면서 미안해했고 결혼할 때도 아빠 형편 때문에 조촐하게 했는데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의 목소리에서 배신감이 느껴졌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 너 기억나니? 내가 중학교 때 사귀던 남자애. 그 애가 내 친구한테 한 말. 서연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중학교 2학년 때 짧게 사귀었던 남학생이 있었다. 그 남학생은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서연이 아빠가 돈 많다고 해서 사귄 거라고. 그때 난 결심했어. 너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를 봐야지 내 뒤에 있는 돈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난한 아빠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남편 준혁. 그는 평소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던가. 준혁이는 아빠가 회장이라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아버지의 침묵에서 답을 읽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준혁이가 알고 있었어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어. 피해액이 15억이야. 서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민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링거줄에 막혀 움직일 수 없었다.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준혁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그녀도 이미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늦은 귀가, 계속되는 금전 요구, 그리고 최근 몇 달간 받았던 모르는 번호의 협박 전화들. 민주는 태블릿으로 비서실장이 정리한 조사 보고서를 보여줬다. 준혁이 여러 사람들에게 민준의 이름을 사칭해 투자금을 받은 증거들, 은행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서연은 자료를 보며 무릎이 꺾였다. 민준이 재빨리 일어나 딸을 부축했다. 링거대가 덜컥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서연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어떻게 괜찮아요? 제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고요. 준혁이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빠 돈을 노린 거잖아요. 서연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참아왔던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녀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지민과 동우는 병실 안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동훈이 제지했다. 10분 후 서연은 눈물을 닦고 아버지에게서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차분해져 있었다. 아빠, 그런데 왜 지금 병원에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비밀 하나를 털어놓은 마당에 또 다른 비밀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심장이야. 관상동맥 협착증. 의사가 당장 시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해. 서연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다. 그럼 빨리 시술 받으셔야죠. 왜 안 받으세요? 회사 일이 바쁘고. 그리고 내일도 정리하고 싶었어. 회사 일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아빠 목숨이 먼저예요. 서연은 밖으로 나가 동훈을 찾았다. 그녀는 의사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고 동훈은 솔직하게 설명했다. 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계십니다. 관상동맥 주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어요. 일주일 안에 시술하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동의를 안 하셔서. 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따님이 동의해 주시면 내일 당장 시술 가능합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동의합니다. 동의서 어디 있어요? 동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동의서를 가져왔다. 서연은 서명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의 비밀, 남편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병. 병실로 돌아간 서연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제가 동의서 썼어요. 내일 시술 받으세요. 민주는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런데 서연아, 준혁이 일은? 제가 처리할게요. 아빠는 건강만 챙기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민주는 딸이 성숙해진 모습을 보며 뿌듯하면서도 안타까웠다. 이런 식으로 성장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준혁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현관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준혁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준혁은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 톤을 감지했다. 그는 TV를 끄고 서연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서연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화면에는 비서실장이 정리한 조사보고서가 떠 있었다. 준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이게 뭐야? 당신이 지난 1년간 저지른 사기 내역이에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사칭해서 15억을 받아낸 거. 다 여기 증거로 남아있어요. 준혁은 태블릿을 집어들고 내용을 확인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곧 태연한 척하며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야? 누가 이런 걸? 우리 아버지 비서실에서 조사한 거예요. 아,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프라임 호텔 회장이라는 거. 5년 전부터 알고 접근한 거잖아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 진짜로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사업이 계속 실패하고 빚이 늘어나다 보니 그만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나 아니었어요. 내 뒤에 있는 돈이었죠. 처음부터 계산된 거였어요. 아니야. 처음에는 진심이었어. 내 아버지가 회장인 줄 알았을 때도 그냥 연애했잖아. 결혼하고 나서도 난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어.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추석날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들 기억나요? 얹혀 산다고 여관도 아니라고. 그게 사위가 장인한테 할 말이에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더 웃긴 건 그날 밤에도 당신은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고 문자 보냈죠. 500만 원. 모욕하고 나서 돈은 또 빌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급해서. 이제 그만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준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서연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돼. 지우는 어떡하고? 우리 딸 생각 안 해? 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아이 아빠일 자격 없어요. 서연은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거실에서는 준혁이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 계속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아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거나 빚쟁이들일 것이었다. 준혁은 결국 전화를 받았다. 박준혁 씨죠? 저 경찰입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는데 내일 오전 10시까지 강남경찰서로 출석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준혁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장인이 회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면으로 부딪혔고 그 이름을 이용해 사기까지 쳤다. 만약 처음부터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서연을 진심으로 대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병원 수술 대기실. 민주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연이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아빠,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아. 동훈이가 집도하는데 뭐. 민주는 애써 웃으며 딸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사실 그도 두려웠다.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이 혼자 남게 되는 것이었다.
서연아, 혹시 모르니까 말해둘게. 내 책상 서랍에 유언장이 있어. 회사 지분은 전부 내 거야. 그리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고.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는 괜찮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준혁이 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고소를 취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아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이제 들어가셔야 합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놓고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민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서연은 그 앞에 주저앉았다. 지민이 옆에 앉아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술실 안 민주는 마취 전 동훈의 얼굴을 봤다. 동훈아, 부탁이야. 내가 깨어나면 서연이랑 같이 밥 먹게 해줘. 걱정 마. 금방 끝날 거야. 마취가 시작되고 민준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딸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지? 이제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3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동훈이 수술복을 벗으며 대기실로 나왔다. 서연과 지민이 동시에 일어났다. 성공했습니다. 스텐트 2개 삽입했고 상태 안정적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지민도 눈가를 닦았다. 15년간 함께 일한 회장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가슴이 뭉클했다. 1시간 후에 회복실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훈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다. 밤새 울어서 눈은 퉁퉁 부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다시 힘을 냈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 서류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협의 이혼 응하면 고소는 취하할게요. 지우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고 당신은 면접권만. 이게 마지막 잡이에요. 문자를 보내고 서연은 휴대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준혁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고 싶었다. 회복실에서 민준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서연의 얼굴이 보였다. 아빠, 깨어나셨어요?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랐지만 행복했다. 살아서 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수술 잘 끝났어? 네, 동훈 선생님이 완벽하게 하셨대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쉬세요. 회사 일도 야간 근무도 다 그만두고 건강 챙기세요. 그건 안 돼. 아직 할 일이 많아. 아빠. 서연이 울먹이며 항의했다. 민주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농담이야. 이제 좀 쉴게. 그런데 서연아, 네가 이제 회사 일 배워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놀랐다. 저요? 저는 경영 같은 거 모르는데.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하지만 배우면 돼. 그리고 너는 내 딸이니까 분명 잘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지금까지 자신은 아버지가 가난한 보안팀장인 줄 알고 무심하게 살아왔다. 이제는 제대로 보답하고 싶었다. 알았어요, 아빠. 열심히 배울게요. 민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비서실장 지민이 호텔 임원들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회장이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에 모두 놀랐지만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에 안도했다. 당분간 회장님은 회복에 전념하실 겁니다. 그동안 각 부서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저를 통해 회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지민의 침착한 지시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15년간 회장 옆에서 일한 지민의 능력을 모두 신뢰했다. 해가 지고 병원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여전히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 준혁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지만 서연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서연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배우고 딸을 키우고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 힘들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있고 지민 실장이 있고 그리고 프라임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있었다. 민주는 잠결에 딸의 손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거짓말 없는 삶. 딸과 함께하는 미래. 그것이 자신이 평생 원했던 것이었다. 3개월 후 민주는 프라임 호텔 본사 회장실 창가에 서서 강남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장 시술 후 회복 기간을 거쳐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밤 야간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 일주일에 이틀만 현장을 순찰하고 나머지는 경영에 집중하기로 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이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지난 3개월간 딸은 회사의 모든 부서를 돌며 실무를 배웠다. 보안팀에서 시작해 프런트 하우스키핑, 식음료, 그리고 경영 지원까지. 민준이 25년 전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보고서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깊이가 있었다. 서연은 단순히 업무를 관찰만 한 게 아니라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야간 근무자들의 복지 개선안과 객실, 청소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제안은 민준조차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역시 내 딸이야. 민주는 뿌듯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따님이 오셨습니다. 지민의 목소리였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묶은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아빠, 오늘 마케팅팀 회의 결과 보고 드리러 왔어요. 서연은 태블릿을 꺼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신규 고객층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다. 20대와 30대 초반을 타깃으로 한 감성적인 브랜딩, SNS 마케팅 강화, 그리고 인플루언서 협업 계획까지. 민주는 딸의 발표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예산은 얼마나 필요해? 1년에 5억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투자 대비 신규 고객 유입률을 감안하면 2년 내 회수 가능합니다. 서연의 대답은 정확했다. 민주는 만족스러워했다. 승인해. 다음 주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하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사에서는 아빠가 아닌 회장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 두 사람의 약속이었다. 개인 감정과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서연이 나가고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 손녀 지우가 있을 것이었다. 지우는 지금 서연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민준의 장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다. 서연이 회사 일을 배우는 동안 장모가 손녀를 돌봐주고 있는 것이었다. 민주는 20년 전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고. 오후 3시 민주는 강남경찰서를 방문했다. 준혁의 사건 때문이었다. 준혁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민준도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그 대가로 준혁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형사과 사무실에서 담당 형사가 민준을 맞이했다. 강 회장님 오셨습니까? 박준혁 씨가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데.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3개월 동안 사위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한 번쯤은 대면할 필요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면회하죠. 면회실에서 민주는 유리창 너머로 준혁을 봤다. 3개월 만에 본 사위는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얼굴은 헬쑥했다.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던 손목은 이제 비어 있었다.
준혁이 전화기를 들었다. 민준도 전화기를 들어 귀에 댔다. 장인어른,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사위를 바라봤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민준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딸을 이용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다. 준혁 씨,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민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이를 정말 사랑했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이었나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회장이라는 걸 알게 되고부터 점점 변했습니다. 욕심이 생겼고 그게 사랑보다 커졌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서연이랑은 깨끗하게 끝내세요. 딸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지우는 서연이가 잘 키울 겁니다. 당신은 면접권만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혁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한 달 후 프라임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 직원 회의였다. 15개 지점의 모든 직원들이 본점 대연회장에 모였다. 50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무대 위에 민준이 올랐다. 정장 차림이 아닌 보안팀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었다. 직원들은 의아해했다. 회장이 왜 보안팀 옷을 입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민준은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다. 저는 지난 25년간 여러분을 속여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야간 보안팀장 강민준이기도 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스크린에 자신이 야간 순찰하는 사진들을 띄웠다. CCTV에 찍힌 모습,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는 모습, 새벽 시장에서 식자재를 검수하는 모습. 저는 현장을 알아야 진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보안팀뿐만 아니라 청소, 주방, 프런트,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간 보안팀의 부팀장 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팀장님이 진짜 회장님이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동안 제가 회장님한테 막대했는데. 아니에요, 민수 씨. 당신은 저를 동료로 대해줬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었다. 야간 프런트 직원 이수진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제가 힘들 때 상담해 주시고 간식 사주시고 칼질 가르쳐 주신 것도 다 진심이었어요, 수진 씨. 저는 정말로 여러분을 아꼈고 여러분의 성장을 바랐습니다.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께 거짓말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둘째, 앞으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고 회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한 직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결국 전체 직원의 기립 박수로 이어졌다. 민수가 앞으로 나와 민준을 껴안았다. 회장님 아니 팀장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린 동료니까요. 장내의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다. 25년간의 비밀이 드러났지만 직원들은 민준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되었다.
진짜 현장을 아는 경영자. 직원과 함께 땀 흘리는 회장. 그것이 민준이었다. 프라임 호텔 강남 본점 로비. 서연은 부회장 명패를 단 정장을 입고 프런트를 점검하고 있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신감 넘치고 직원들을 세심하게 챙기며 동시에 냉철한 경영 판단을 하는 리더였다. 수진 씨, 오늘 VIP 고객 체크인 준비 잘 되었어요? 네, 부회장님. 모두 준비 완료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프런트 팀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민준의 추천으로 승진한 것이었다. 능력과 성실함을 모두 갖춘 인재였다. 저녁 6시 서연은 회의를 마치고 1층 카페로 내려왔다. 약속 시간이었다. 카페 창가 자리에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7살 지우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호텔 그렸어요. 우와, 우리 지우 정말 잘 그렸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혼 후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안정되었다. 준혁은 집행유예를 받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지우를 만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오늘 회의는 어땠어? 신규 지점 오픈 준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부산 지점 오픈식 있잖아요. 알아. 내가 테이프 커팅하는 거 맞지? 네, 그리고 제가 첫 인사말 할 거예요. 민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지우야, 엄마랑 저녁 먹으러 갈까? 좋아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셋은 손을 잡고 호텔을 나섰다. 저녁 거리가 황혼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민주는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바랐던 삶이구나. 거짓말 없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현장과 소통하는 경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프라임 호텔 간판에 불이 켜졌다. 25년 전 작은 모텔에서 시작한 꿈이 이제는 빛나는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간판이 아니었다. 바로 옆에서 걷고 있는 딸과 손녀,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500명의 직원들이었다.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다시 앞을 바라봤다. 딸과 손녀가 앞서 걸어가며 무언가 제잘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따라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었다. 프라임 호텔의 불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다. 그리고 저 멀리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